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예, 똑똑해지는 아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영환의 경제왁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와, 요새 뭐 1년 내내 그랬지만 계속 국회에서 날밤 새고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네, 예. 며칠째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수조정위원회에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뽑힌 거예요? 아니면 선출된 거예요? 뽑힌 거죠. 개수조정위원회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년도의 재정을 딱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가 12명이에요. 초선 의원이신데. 그러게요. 자랑 좀 해보세요. 자랑 좀. 뭐 자랑까지 아닌데 그래도 저 우리 대표단 쪽이나 예. 같이 일하는 의원님들이 김 의원 일 잘하니까 개수정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어우, 거기까지 갔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한간에는 예. 대표님의 비선이냐. 아무 인연 없습니다. 그냥 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실 분들은 힘들어 아주 죽겠는데 근데도 뭐 또 성과가 있고 네, 보람이 있으니까요. 그럼요. 내가 모시는 의원님이 이렇게 일을 잘한다는데 뭐 힘들어도 라고 우리끼리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어쨌든 네. 눈 크게 뜨시고 네. 예, 똑바로 불을 켜고 바라봐서 네. 자, 간단하게 아침 뉴스 하나 일단 볼게요. 금투세 이슈가 가라앉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네. 즉 암호화폐죠. 예, 여기에 대한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까? 네, 공제를 이제 5천만 원까지 상향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6천만 원을 가상화폐에서 소득을 얻었다. 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분에 대해서만 5천만 원은 세금 안 내고 예. 1,000만 원 분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 내는 거니까 제가 보면 거의 이제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다. 네. 그럼 되게 많이 뭐 중소기업 이상으로 네, 연소득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상화폐 자산만으로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저는 투자자들에게도 큰 영향이 없을 거다. 특히 가상자산 쪽은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하고 또 다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인 시장에 좀 리스크가 많은 지역에 이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개미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6천만 원 벌어도 굉장한 실력한 것 같은데 예,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가상화폐로 6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하려면 가상화폐로 5천만 원 하려면 기본 자산이 그래도 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민주당이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원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여야 합의된 상태고요. 다만 이 공제 한도를 어디까지 주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합의된 거를 시행을 하는 건데 그 공제 금액을 5천만 원까지 상향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사실은 미국 주식의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인가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세금 엄청 내는 나라입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할 때 공제 한도가 250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상화폐를 5천만 원까지 상향시켜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특단의 조치다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개수조정위원회에 속하셔서 날밤을 새고 계시는 의원님 내년도 지금 예산안 들어보시는 거 바쁘신데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올해 13번째 지금 13번째 경제학생에서 다시 또 예산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제목을 제가 역대급 경제 위기에 서민 곡소리가 예고돼 있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맞습니다. 내년도 지금 근로소득세로 들어올 것이 정말 또 늘어난다는 이런 문제는 줄어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동네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내년도 예산안 국세 수입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2.7조 원이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가 사실은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원천징수하는 거잖아요. 편하죠. 너무나 편한 네.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세수 펑크가 다 나는데 특히 법인세 네. 뭐 이런 데는 뭐 세금 감면도 많이 해주고 또 법인들에 대한 세수들이 잘 안 들어와서 펑크 나는데 그 세수 부족분을 근로소득세에서 계속 이렇게 개미들이. 메우는 형태가 돼서 제가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제 이 국세 전체 국세 수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근로소득세 부담 비율이에요. 네. 전체 국세 수입 중에 근로소득세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네. 보세요. 퍼센티지. 13년 10.9, 15년 12.4, 23년 17.2까지 올라왔어요. 특히 17.2%를 차지한다. 특히 21년 네. 코로나 시기 때에도 14%를 안 넘었어요. 예, 예. 갑자기 거의 한 2, 3%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4년간 한 7% 정도 는 거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내년에도 2.7조 원을 더 잡아놨어요. 예. 그래서 보면 내국세, 충국세 제가 표 나가는 거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총국세에서 일반 회계에서 내국세 그 중에 소득세 중에 근로소득세 쪽을 보면 네. 24년 예산안이 62조 보이십니까? A, 예. A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런데 C라고 돼 있는데 25년 예산안 64.7조. 7조. 네, 그래서 거의 65조까지. 네 세수 펑크를 이쪽에서 대부분 충당을 하고 있다. 자, 네. 세수 펑크 나는 부분 중에서 안타까운 항목은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자영업자 오늘 아침 기사가요. 네. 쯔양도 못 버텼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쯔양 아세요? 그 엄청 먹는 나시는 먹방. 네. 몰랐는데 네. 그분이 이제 먹방이 인기 유튜버가 되니까 네, 네. 실제 오프라인에 분식집을 2개를 냈대요. 네. 근데 하나는 분식집, 하나는 돈가스 집인데 둘 다 폐업. 그렇게 될 겁니다. 설명은 네.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식 재료들 값이 올라가니까 네. 소비자가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네, 네. 그 올라가는 순간 네. 우리가 못 사 먹는 거죠. 안 네.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역대 최악의 경기 상황을 맞고 있어요. 지금 그 그래프도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래프는 여기서 내가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그 소매 판매 지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네. 그 소매 판매 소비재들 판매액들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22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서면서부터 네네.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몇 분기째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동 분기별로는 10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소매 쪽에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인데요. 네. 현재 경제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딱 끝에 꼬꾸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네. 이게 사실은 현재 경기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고요. 17페이지의 자영업자 위험 신호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영업자. 그 심각해요 지금. 네, 사실 경제학생에서 이 얘기를 몇 번째 하고 지금 있는데 네, 그래프 보면 네. 이게 자영업자가 23년도에 폐업이 100만 명이에요. 짱 아까 얘기했는데 예. 그 속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들어와 있을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위험 신호가 또 어디 오냐면 이제 자영업자 연체율인데요. 네. 취약차주 연체율이 10.15%예요. 연체율이. 그러니까 비취약차주 0.44 대비 이게 몇 배예요? 거의 뭐 한 100배. 아니 1%, 한 20배 되나요? 0.5 치고? 0.5 치고. 예, 20배가 넘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금 되게 안 좋은 신호로 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소득세하고 이제 또 아까 근로소득세하고 또 연결시켜 지어서 얘기하면
4번에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네네. 자영업자들도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세수 펑크가 나니까 네네. 원래 자영업자들 연매출 한 10억 이하 그 연매출 그러니까 좀 조그맣게 이렇게 운영하는 이렇게 자영업자들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준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법 개정안 딱 보니까 제가 헉 놀랬잖아요. 그거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연매출 5억 이하로 줄였어요. 네. 그리고 10억과 5억 사이를 원래 1.2% 정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줬는데 0.6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빵꾸 나는 상황에 대해 빵꾸가 나니까 걷어들일 수 있는 거를 걷어들이는데 네. 어찌 보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네. 자, 문제는 걷어들여야 될 대상이 크게 일반 서민, 개인들이 있고 네. 자영업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낼 여력이 있는 큰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증세를 지금 그러니까 증세라면 낙사까지 걷고 있습니다. 증세를 하고 있고요. 제가 표 하나 또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 한번 제가 표 보면 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조세 지출이 뭐냐면 조세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4년 이게 익스펙테이션입니다. 네. 24년도에 조세 지출액이 한 2.3조 정도 돼요. 네. 그런데 25년도 한번 보세요. 4.9조 원으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대기업이죠. 대기업 특히 상위. 예. 상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출자를 삼성부터 시작해서. 제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들의 지분이 내부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출자 제한을 아예 제한하는 그런 맞습니다. 집단이에요. 예, 출자 제한하는 굉장히 기업들은 꼼꼼하게 관리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데인데. 그런데 조세 감면을요 113%나 올렸어요. 감면을. 그러니까 이런 감면분은 좀 세수가 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근로소득세하고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세 부분을 축소하면서 결국엔 증세하면서 이 부분을 메우고 있고요. 특히 고소득자 그 위에 8% 보이세요? 네, 네. 중저소득자 감세는 6%인데요. 고소득자는 8% 해주고 있어요.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저소득자를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어떻게 기준을 규정했습니까? 8,400만 원 기준으로 잡았어요. 8,400만 원이면은요, 제가 상위 7%입니다. 그렇죠. 상위 7% 쪽에 연봉 1억 가까이 받는 상위 7% 쪽에 서민 그 서민들이라고 해서 중저소득자라고 해서 조세 감면 귀착 효과가 이렇게 있다. 네. 근데 실제 고소득자라고 봐야죠. 고소득자죠. 네, 고소득자로. 왜냐하면 상위 7%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숫자 꼼수를 써가지고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많이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숫자 기준 조작이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것도 계층별로 봐야 된다. 제가 기재부한테 니네 이렇게 기준을 상위 7%로 잡으면 아니 밑바닥에 20% 그러니까 5분위로 봤을 때 전체 국민 5분위로 봤을 때 1분위부터 2분위, 5분위까지 세 감면의 귀착이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지. 아니 상위 7% 이하를 다 중저소득자라고 봐서 세금 감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진실을 모르게 된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예결위 때 이 제도는 꼭 개선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설명을 들으시는 네. 분들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라면 네. 확 와닿으실 것 같은 게 네.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하고 네. 소위 뭐 네카라구로 가는 그런 네. 기업들을 가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연봉이요. 네. 8천 정도의 연봉은 대기업에 들어간 젊은 친구들은 받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고참들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받으시는 금액이에요. 네. 중소기업에서는 부장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대기업에도 꽤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예. 자,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시작하는 초년병
이제 뭐 5년차, 7년차 되는 10년차 미만의 대리급들이 연봉이 뭐 잘해야 3천, 4천, 5천 이런데 네. 이분들에 대한 정말 세금은 따박따박 맞습니다. 걷어가는 거고 예. 그 윗분들은 일정 정도 또 감면받고. 맞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더 심각성은 세금 그렇게 뜯기는데 또 하나 우리들은 네. 쓸 돈 자체가 줄었는데 쓸 돈 자체 화폐가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맞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제가 이것 좀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먼저 네. 그 부분 소비 그러니까 여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도별 실질 임금 현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게 그 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22년도 넘어가면서부터 네. 실질 임금이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 임금은 올라도요. 물가가 더 상승을 하면 그만큼 실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네. 그만큼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실질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갖고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요. 실질 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 가게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 예를 들면 배추값 올랐어요. 깻잎 올랐어요. 그 외식비 올랐어요. 그러면 실제 10,000원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확 줄어든 거거든요. 그만큼 가게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거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물가도 계층별로 달라요. 특히 생활 물가, 예, 예. 그다음에 음식, 식료품 물가 이 부분은 더 올라서 이 부분에 특히 소비가 집중되는 저소득 계층에게 물가 상승의 여파가 더 심하게 네, 네. 다가온다라는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세 쪽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금 표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실효세율입니다. 우리가 그 법인세 최고 구간이 24%인데 네, 네. 실제 세금 내는 비율은 어느 정도냐? 그렇게 봤을 때 상위 5대는요. 네. 그 상위 5대 기업. 그 21년도에 한 19.3% 냈어요. 그런데 23년 들어서 19.3에서 13.9%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실효세율이. 그다음에 상위 10대로 오면은요. 네. 18.6%에서 23년도에 15.8%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13.4%에서 14%로 오히려 실효세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대기업과 지금 중소기업 똑같이 내고 있어요. 야, 그래서 이게 기업들 사이에서도 너무한다. 대기업들은 조세 감면이 큰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실제 또박또박 세금 내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도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세금 감면이 대기업들한테 주로 아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2배 이상 올라간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실제 대기업들한테는 감면이 크고 중소기업들에는 감면이 적어지는. 그래서 세금도 내는 구조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 누가 예. 우리 민주당하고 김영환 의원님이 나라 재정을 걱정하니까 네. 당신네들이 여당이냐고 이렇게 했다는데 네, 네. 이게 지금 나라 재정 걱정을 하는 거지요. 재정이 엉망이니까. 근데 사실은 재정 걱정이 무슨 의미냐면은 세금을 누가 내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걱정하는 거죠. 네. 저를 걱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거 플러스 지금 재정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경제에 우리가 GDP를 계산할 때 이제 소비도 계산하고요, 투자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출도 네. 계산하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 얼마나 써주느냐, 정부 재정 지출도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게 사실은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부 재정 지출이 자꾸 부자들이나 초대기업들에게만 세금 감면이 집중되고 그쪽에서 세수 펑크가 나면 실제 서민들한테
쓸 돈이 없어져요. 제가 개수 조정한다고 그랬죠. 네네. 이를테면 일반 복지 지출요, 서민들 지금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를 조정한다는 거는 지출의 숫자를 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감액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 감액과 증액의 숫자들을 다 맞추고 예. 어디를 더 감액할지 어디를 더 증액할지 이거를 좀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총액은 정해져 있으나 네, 마찬가지입니까? 네. 뭐 총액도 저희들이 이제 네, 좀 네. 조정 가능한데 그래서 재정 지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세수 펑크가 나고 재정 지출의 여력들이 축소가 되면 어딘가에는 지출을 해줘야 될 때가 못 간다. 그렇죠.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어렵거든요. 그럼요. 거기 돈 안 내려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그 다음에 내년도에 바로 고교 무상교육 이거 중앙정부 세수 펑크 나니까 9천억 정도를 지방재정에서 해결을 해라. 교육청들이 이렇게 해서 9천억을 본인들이 사실은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교육청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보통합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건데 지금 국공립 유치원, 네. 어린이집, 그 다음에 이런 데들은 정부가 해줘요. 그런데 민간, 그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들은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보통합을 하면 이게 전국 단위의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방 교육재정으로 해라, 지방 교육청들이 해라. 돈도 안 내려주면서 자꾸 부담만 지우는데 이게 보니까 얼마가 잘렸냐면요. 어저께 교육부가 나한테 왔어요. 예. 예산 좀 반영 좀 반영해 시켜주십시오. 주세요. 기재부가 돈이 없다고. 늘리는 건 관두고 지켜놔 주세요. 일단 지켜주세요. 얼마냐면 네. 지금 우리가 그 민간 보육 이쪽 어린이집에 딱 계산을 해보니까 한 4,200억 정도? 네. 이 정도가 펑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이제 와서 교육부가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꼬맹이들 급식 부실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야외 활동 가야 되는 거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거 가려면 학부모들이 돈을 내줘야 돼요. 네. 부모들이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이 축소되면서 그리고 부자들에게만 특히나 감면이 커지면서 그 축소분을 민간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들한테까지 오게 되는 구조다. 저출산 대책을 이상하게 세우지 말고 이런 예산을 깎지 맞습니다. 않고 늘려줘야 맞습니다. 부모들이 아이 키울 맛이 나죠. 맞습니다. 안심하고. 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12월 한 달 남았는데 네.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가겠지요? 예산 통과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몇 군데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예비비 많이 쓴다는 얘기했죠. 그 생각보다 못 줄였다고 하던데. 아니요, 이제 예비비 이제 저희들이 시작입니까? 예결위에서 개조정해서 네. 최대한 이렇게 해외 순방할 때 예비비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예. 여기서 저는 진짜 최소한 한 1.2조 이 정도는 좀 깎을 여력이 있다. 네, 네. 예비를 너무나 많이 세웠어요. 네, 네. 어디다 쓰려고 쌈짓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 돈 줄여가지고 유치원 급식 네, 제대로 맞습니다. 줍시다. 그런 걸로 써 주려고 제가 한 거고요. 지금 대통령이 나가기만 하면 아니 국내도 어려워 죽겠고 서민들 자영업자 어려워 죽겠는데 ODA 사업이라고 있어요. 밖에다 퍼주는 돈. 그거 한번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적정하게 저는 도와주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면 1조, 2조씩 늘려놓으면 네, 네. 예를 들면 받는데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줄 때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네, 네. 받는 것도 무슨 계획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받는 것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올려놓은 그게 한 2조 정도 올려놨거든요. 이 부분은 좀 엄밀하게 좀 가려서 좀 정리를 하고 아니 아내가 죽겠는데 무슨 밖에를 이렇게 다 퍼주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네. 예전에 지원을 많이 맞습니다. 받았던 나라라서 하는 좋은 겁니다. 문제는 제대로 해야죠. 적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게 돈만 세워놨다고 네, 네. 받을 곳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계획 없이 이렇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또 터진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요건 한번 따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예, 의원님 12월 한 달 예산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네, 네. 저희는 12월에 2번 정도 더 뵐 건데 네, 네. 그때 예산 이제 결정 즈음되면 그때 하고 네. 이미 반환점을 돌았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관련돼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저희가 다음에는 오죽하면 한번 탈 털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화자찬이 너무나 심해요. 올해 가기 전에 네, 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화한 생각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할게요. 네. 뭐 트럼프 2기 이제 좀 들어왔는데요. 더 염려가 큽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기재부가 2.2%로 잡아놨는데 올해보다 축소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더 그것도 어려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재정 우리 서민 자영업자 어려운 거 정말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한마디는 정치도 잘하지 못하는데 경제도 폭망이다. 예,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잘 버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좀 암울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 폭망 중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동그랗게 뜨고 숫자를 정확히 보기로 네. 우리 김영환 의원님이 걱정 인형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요? 걱정 인형. 예. 만나기만 하면 걱정 근심. 맞아요. 제가 왜 이 정권을 걱정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걱정해 주십시오. 정권 걱정이 아니라 저희 서민 걱정해 주시는 그러니까 걸로. 결국에는 서민들 때문에 네. 걱정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번 때까지 건강하시고 네. 조정위원회 열심히 하시고요. 네, 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